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통화정책회의 아주 관심이 가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동성 증가 속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올해 내내 그럴 것 같아요. 통화정책회의가. 그래서 금리는 기대보다 단기 충격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기대가 금리 쪽에 많이 반영이 된다. 그렇다면 그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걱정들이 많죠. RRP 잔고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페드 에셋을 봤을 때 비일 보유가 증가세로 드디어 반전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통화정책회의 앞두고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코멘트 말씀드렸죠. QT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MBS 줄이고 제로를 만들고 비일 늘리고 하는 그런 방향이요. 그리고 QT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낮아질지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 이 얘기요. 그리고 정책 전환에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요. 그것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QT 테이퍼링을 중장기물 위주로 접근한다면요. 비일은 늘리고 노트 쪽에서 QT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면 정책 변화의 실질적인 시장의 영향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단기 유동성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 대응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요. 그 변화가 벌써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동성 증가가 자산시장의 과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페드 쪽에서는 금리 조절에 있어서는 더 여유 있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나타난 그런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금리를 낮출 이유가 많이 사라진 상태죠. 이번에 나타났었던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 한번 살펴볼게요. GS CPI부터 보겠습니다. 저점 치고 올라가는 모습. 제로를 넘어서면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선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좀 더 진행이 된다면 부담이 되겠죠. 추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절대 레벨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안정되는 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좀 더 이어지면은 인플레이션 걱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CPI 보면 시장 눈높이만큼의 수치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멈춰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PPI 보면 예상보다 놀라운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출입 물가 보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GS CPI처럼 제로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도 진행이 되면 인플레이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죠. 이 수출입 물가 쪽이 올라간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커머디티 시장도 걱정이 되잖아요. 특히나 홍해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거 맞추려고 또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홍해 쪽의 일은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나? 물론 코머디티 쪽을 앞서가는 게 GS-CPI 또 GS-CPI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잠깐 접근한다면 이 수에즈 쪽이요. 유럽 쪽으로 가는 수에즈 쪽이 이쪽이고요. 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여기가 바벨 만데프죠. 홍해는 여기고요. 예멘이 여기. 여기서 드론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한참 시끄러우니까 이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미사일이나 드론보다는 이게 운송 비용으로 얼마나 부담이 될까 이거잖아요. 오랜만에 또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수에즈 운하 쪽을 통과하는 배하고요. 바벨 만데프 쪽으로 통과하는 그 배 개수를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홍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좀 12월 중에 많았었던 때를 좀 집계를 해보면은 12월 17일에 수에즈 쪽이 86척, 바벨 만데프 쪽이 56척 정도 됐었는데요. 그것이 최고로 많이 줄어든 게 수에즈 운하 쪽이 3월 4일이고 23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벨 만데프 쪽은 3월 1일이고 7척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집계 나온 거 보면은 3월 13일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치를 구하니까 수에즈 운하 쪽이 40척, 바벨 만데프 쪽이 27척 집계가 됐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수에즈 운하가 46%나 감소하고 바벨 만데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69척, 그래서 지금 61%나 줄어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 선이 일주일 평균치거든요. 3월 달에 저점치고 일주일 평균 수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움직이는 배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에즈 운하 쪽은요. 근데 바벨 만데프 쪽은 계속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감소되는 속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1차 충격이 3월 초에 정점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체되거나 약간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감소된 게 여기서 감소된 배들이 남아공 케이프타운 옆에 희망봉을 그쪽으로 돌아가는 물동량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살펴보면 남아공 쪽은 아까 그 똑같은 기준으로 12월 17일에 54척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고점을 찾아봐야죠. 홍해 쪽은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이 늘어났으니까요. 2월 17일에 107척으로 늘어났다. 요때요. 많이 늘어났죠. 근데 3월 13일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은 86척으로 줄어들고 있다. 1년 전에 44척보다 늘어났지만 고점 기록하고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홍해 쪽이 1차 충격을 먹고 3월에 정점 치고 정체나 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반대로 늘어나는 정점을 기록한 게 홍해가 최고로 많이 감소했을 때보다 먼저 정점을 쳤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홍해 쪽이 계속 안 좋아진다 해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운송시장 쪽이요. 특히 해상운송 쪽이요.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화주들이 이제 용선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럼 물동량이 언제까지 와야 되는 그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일이 딱 터졌을 때 초반에는 문제가 돼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산수가 아니라 계산법이 약간 복잡해지죠. 재고의 운영 기간도 좀 틀려질 수가 있고 초반에는 수에즈 운하 통하면 금방 가던 것이 남아공 돌아가니까 좀 시간이 늘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건 처음 얘기죠. 계속 그쪽으로 돌다 보면 그렇다면 그 운송 기간이 길어지는 건 재고 운영 변경으로 커버가 되죠. 그렇다면은 운임 단가는 시간 지나면서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 수에즈 운하 쪽으로 파나막스급으로 움직이던 게 만약에 케이프타운 지나면서 케이프사이즈로 배의 크기가 커진다면 화주들이 감당해야 될 제품당 평균 운임 단가는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이후에 컨테이너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되려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정점을 친 건 홍해 쪽이 저점을 기록할 때나 희망봉이 고점을 기록할 때보다 더 빨리 1월 달에 고점을 쳤어요. 그리고 쭉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절대 레벨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때보다 많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팬데믹 때요. 좀 더 빨리 떨어지면 정상화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운임 방향은 드론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그걸 맞추는 그런 상황하고는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산수가 아니다.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운임이 올라갔었던 것이 반영되는 게 GSCPI 쪽으로 전달되는 게 리드 타임이 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출입 물가 쪽으로도 좀 시간이 걸릴 테고요. 그게 아이템별로 다 틀릴 테니까 그것이 한 달이다, 두 달이다. 그렇게 딱 특정을 할 수는 없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GSCPI 올라가고 수출입 물가 올라가고 PPI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게 결국에 CPI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반영이 되는 게 만약에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언젠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계속 시장에 충격을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반영이 되려면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만 가능하겠죠. 팬데믹 같은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사안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코모디티 쪽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런 기사 났어요. 로이터 쪽 기사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미국의 SPR이요. 그 재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300만 배럴을 구매하기로 했다. 8, 9월 인도되는 그런 일정으로 구매를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약간 한 발 늦는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7월에 저점 형성하고요. 그 뒤로 무려 1420만 배럴이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3억 4675만 배럴. 지난주 집계 됐을 때 3억 6096만 배럴. 1420만 배럴이나 이미 증가를 한 거거든요. 물론 예전에 줄인 거 아직 다 만회를 못했는데 이제 막 SPR을 늘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조금씩 늘려왔다라는 것이죠. 상품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크루드 오일은 그냥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래쪽이 SPR 구매하고 싶어하는 미국 정부의 가격. 이번에는 뭐 79불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부터 계속 산 거잖아요. 조금씩. 그리고 매도한 가격대는 95불 정도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지 않느냐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더 이상 오일의 수입국이 아니니까요. 오일 가격 변동폭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멕시코나 카나다 쪽에서 유입되는 그쪽으로 수입선을 많이 바꿨다라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커머디티 시장이 특히 에너지 쪽은 에너지 블록화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좀 이따가 제가 22자료도 보여드릴게요. 그쪽에서는 오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보면은 향후에 계속
상단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GS CPI부터 시작해서 CPI, PPI, 수출입 물가, 커머디티 모두 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모두 다 상방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GDP나 소비나 고용시장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뽑는 테일러 룰을 적용한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구해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1월 초에 집계했을 때는 적정금리를 3.47에서 4.37로 봤거든요. 그게 3월 초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와서 3.9에서 4.76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잠시 빠진 게 3.86에서 4.7이거든요. 2월 달까지 올라갈 때는 하단과 상단이 모두 다 빨리 올라갔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단 쪽 탄력성이 크죠. 예측되는 기준금리의 상하단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하단은 올라가고 상단은 올라가더라도 탄력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그것이 상단을 뚫으러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시장에 반영되는 CME 패드워치 툴 자체도 1, 2월 달에 4%에서 4.75% 기록하던 것이 이제 4.25에서 5%로 조정이 됐어요. 올해 말 기준으로요. 이렇게 되면 한두 번 금리 인하 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페드 쪽에서는 급할 게 없어요.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요. 그렇다면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2쪽에서 지난 주말에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코노미 아웃룩 해가지고 22쪽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하고 코어 인플레이션 이 예측치가 2%의 수렴을 하긴 하는데 크게 안 떨어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이 옆에 표는 2024에서 5, 6 장기 아웃룩인데 이 오른쪽 표는 올해 거만 표시한 거거든요. 대부분 예측이 이 3, 4월에 내리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저점을 기록하는 게 가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 지속된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예요. 페드 쪽에서 이번에 이런 비슷한 데이터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보통 점도표 찍을 때 왼쪽 표 같이 찍잖아요.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얼마나 자세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올라가는 그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정점 치고 다시 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계절적 요인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해서 그 반영되는 것이 계절적 요인이라면 일시적인 것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악화되는 기간 그 리드 타임이 지나가면 안정이 되겠죠. 다시. 저는 이러한 모습으로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유로존의 모습보다는 미국 쪽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크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봤을 때도 2023년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낮아진 다음에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내려가요. GDP 같은 경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예전보다 향후 전망치 2026년은 더 높게 잡고 있어요. 투자 부문 쪽도 증가 추세 높아지고 있고 고용은 정체될 것이다. 실업률은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모습. 연간 단위 전망이 위에고 아래쪽은 이제 4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거든요.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오일 가격 전망, 내추럴 가스 전망, 전기 가격 전망 대부분이 안정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더 재밌는 건 달러하고 유로 환율도 비슷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3개월물 금리는 지금 3.43, 2025년에 2.45, 그리고 2026년엔 별로 안 변하고 10년물 본드는 올해 2.93, 2025년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거는 2023년 12월에 전망했었던 것보다 오히려 조금씩 낮아진 것이다. 기준금리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반등을 만들었고 그것이 하향 추세로 돌아서는 것이 하반기 쪽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라가르드 총재가 6월 이후를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전망이 100% 맞을 거라고는 생각 안 돼요. 경제 전망을 완벽히 맞출 수는 없죠. 아무리 뭐 ECB건 뭐 페드건 이것을 100% 믿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통화정책을 봐야 되고 기준금리를 봐야 되는 그런 현재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러한 통화정책의 전망의 근거로 이 변화 추이 정도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절대 신뢰하자는 그 뜻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봤을 때 올해 통화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대강 짐작이 되죠. 디스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 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함은 절대 레벨이 상당폭 높은 수준에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ECB 같은 경우는 2023년 수준에서 약간 내려오는 정도를 중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고 2026년엔 더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왼쪽이 FOMC 미팅 스케줄이고 오른쪽이 BOJ, 아래쪽이 ECB입니다. 보시면은 BOJ하고 페드는 딱 붙어 있어요. 7월 같은 경우는 아예 날짜가 같아요. 세 군데가 다 4월, 6, 7, 9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3월 회의도 매우 관심이 가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요 4월 달 요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6월부터는 누가 먼저가 될 것인가를 따지게 되는 그 상황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6, 7월은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올해 2번 정도 한다라고 치면 6, 7, 9 중에 2번 이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11월에 미국 선거 있고 하니까요. 대강 통화정책 흐름의 그림은 이 정도로 그려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BOJ가 금리 쪽 조금 높인다 하더라도 페드나 ECB 쪽이 별로 움직일 생각들이 없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6월이나 그 이후에 6, 7, 9 다 합쳐도 2번 정도 예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전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은 현상 유지 또는 페드의 QT에 따라서 그리고 ECB하고요. BOJ 쪽도 유동성 관련해가지고 변화 추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ECB 자료 중에서는 유동성 관련해서 QT 관련해서도 어떤 일정이 감안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의 공조 퍼즐 맞추기가 이 3월 달부터 본격화돼서 9월까지 계속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체 흐름 그렇게 보면서 시장 흐름 이해할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본론 시작하니까 그거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